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식 들으셨죠. 일단 네. 속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당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라고 알려집니까? 네, 이 부산 가덕도 공항 전망대 관련 현장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도중 괴한이 들이닥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다만 의식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정확한 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범인은 체포가 됐죠. 네, 체포가 됐습니다. 이 범인은 그 머리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어서 이 주변에선 지지자인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인해달라라고 접근을 한 뒤에 피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각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개 행보 일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뭐 정확한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강상에 좀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개 행보 중에 피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건강상의 이유로도 좀 요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공개 행보에도 한동안은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오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둘러본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해서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자세한 사건 경위 파악하느라 뭐 지금 주변에서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일단은 그 이후에 향후 대책 마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서는 뭐 정치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무래도 지지자를 위장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방금 전해진 소식이라 아직 각 당 차원에서 이 정리된 입장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우려를 전하면서 이 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썼고요. 어떤 경우라도 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인들이 유세 중에 거리에서 이렇게 습격받는 일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그죠? 네, 가장 잘 알려졌던 사건은 지난 2006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서울 대전 유세 중에 이 얼굴에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을 좀 많이 다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지원 유세 과정에서 또 둔기에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민생 행보도 하고 선거 유세도 다니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거 좀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경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정치권이 워낙 좀 극단적인 갈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좀 극단적인 행동이 그 오프라인상에서도 나타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정치권 전체의 좀 그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빠른 쾌유를 빌고요. 정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까이 그렇죠.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니까 안전대책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속보를 짚어봤고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좀 흘러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YTN 뉴스 계속 들으시면 아마 자세한 이야기 계속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1부에서 저희가 SAT 문제를 내드렸고 오늘 이제 선물 소개를 하지를 못해서 오늘도 정상근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선물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예, 기자님부터 좀 선물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양 청신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정과.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SAT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용,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요. 용을 뜻하는 순 우리말을 맞춰주시면 돼요. 1번 미르, 2번 토르, 3번 아모르, 4번 블라디미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년 주목할 정치권의 굵직한 뉴스들, 예정돼 있는 것들 좀 정상근 기자님께서 짚어주셔야 되는데 네.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먼저 어떤 걸 뽑아오셨을지 좀 핵심적으로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로 전망하는 집권 3년차 청사진, 그리고 2024년 총선 전망, 그리고 새해 첫 지지율로 본 민심 등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로 전망하는 집권 3년차 청사진, 어느새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어제 신년사 발표했는데요. 일단 기자님의 한 줄 평 먼저 들어볼까요? 한 줄로 줄이자면 뭐 변함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언론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대목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중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 대목은 뭐 대화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요. 또 이 대한민국은 굴종적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해외 순방 과정을 또 일자리 외교라고 지칭하면서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힘을 쏟겠다라고 한 대목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이 지난해의 신년사에 있던 내용 상당수가 이번 신년사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네.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이 좀 내년에도 계속 올해도 지난해 있었던 일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에게 올해는 김치찌개 같이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기자님도 어떻게 대통령 손맛 김치찌개 먹게 될까요? 기대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대통령실 출입이 아닌데다가 네. 또 프리랜서라서요. 네, 대통령실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소속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김치찌개는 제가 그냥 사 먹겠습니다. 맛집 가셔서 네네. 맛있는 거 맛집 사드시기를 많죠. 바라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는 또 6개 부처 신임 차관급 인사 단행했어요. 네네. 이게 총선 대비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가요? 또 뭐 그렇게 야당 평가하고 있고요. 그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러난 차관들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또 박성원 해양수산부 차관,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런 분들은 뭐 이른바 여권 텃밭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사실 이분들은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 출마자에게 이 차관이라는 경력 한 줄이 더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뭐 임명부터 총선용 아니었냐, 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비대위 이제 인선도 끝났고 대통령실이 총선 앞두고 이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사실 역할을 할 수는 없죠.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당 운영이나 공천에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대통령실은 그렇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복심, 측근, 뭐 의지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또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이 결국 대통령실의 의지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로 전망해보는 집권 3년차 청사진 좀 들어봤고요. 진짜 중요한 거 2024년 총선 전망. 네.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딱 99일이더라고요. 네네. 진짜 가장 큰 올해 정치적 이벤트인데요. 일단 총선 변수 3가지를 기자님께서 좀 뽑아주시겠어요? 총선 변수 3가지를 꼽자면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 그리고 제3신당,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꼽아주신 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 이게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민심 역풍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네,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뭐 국민들 상당수가 김건희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내부에서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뭐 지역에서 이제 후보들이 선거를 뛰어야 되니까 이게 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뭐 무턱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온다곤 하는데 하지만 뭐 용산도 그렇고 뭐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더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역풍도 거셀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이게 총선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네.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특검법은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이거 두 가지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통과가 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통과가 되기 전에 이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방식의 길을 좀 모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통과된 상태에서는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사실 좀 상당히 재판이 진행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명칭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좀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를 순조롭게 넘길 경우에는 오히려 총선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순조롭게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슈 남아있는 자체가. 선택지가 뭐 수용이냐 아니면 거부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제 국민의힘을 둘러싼 후폭풍이 상당히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전략은 뭘까요? 뭐 일각에선 신당 창당이 안정된 이후에 2말 3초, 뭐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 제2요구를 미룬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곧 거부권을 행사를 할 테니까 그 이후에 국회에 다시 특검법이 넘어와서 이 국회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이 투표를 꼭 언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한 뒤에 언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이 투표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설이 지나서 제2요구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면 좀 양당의 공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분명해졌을 시점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한 또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 인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중간에 논란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건 마무리가 됐고 공관위 구성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누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오게 될까요? 뭐 보안이 철저해서 사실 비대위원 인선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 들리는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군지 가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비정치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 오면은 뭐 정치인들은 뭐 소속된 뭐 정파가 있고 또 계파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외부인이 오지 않겠느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은 관건은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는 법조인 분의 이름이 좀 거론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법조인 출신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 경우 잠깐 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관위 구성에 나섰는데 비명계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명계에서는 이게 친명 공관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그 임혁백 교수가 뭐 정치학자인데요. 그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그 이재명 캠프의 정책 자문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좀 이렇게 해서 좀 친명계 공관위원장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비명계 인사가 공관위원장이 되지 않는 한은 뭐 비슷한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자, 2024 총선 변수 꼽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지대를 뽑아주셨는데요. 네네. 방금 뭐 이런 제3지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이 이 제3지대가 제대로 이제 좀 퍼져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다른 어떤 제3 정치 세력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정치 세력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뭐 양양자 신당도 그렇죠. 있고 뭐 금태섭 신당도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만드는 신당이 가장 파급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각각 그 전 정당의 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이달 중순에 아예 창당을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내일 탈당을 하고 뭐 내일 모레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다만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정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조금 변경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같은 경우는 함께 가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게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석현 그렇죠? 전 국회부의장 뭐 호남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남에서 뭐 이제 이낙연 신당의 인업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 전 고양시장도 좀 공천 과정에서 좀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성 전 고양시장도 지금 합류가 된 상태입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그 합류가 사실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4분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수도권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일단 이분들은 이번 주에 뭐 당의 이 통합비대위를 수용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비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탈당을 하되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거든요. 아예 뭐 별도의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탈당을 하되 뭐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더 크다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서 이제 뒷일을 좀 도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에서 신당 창당 예고했고, 지금 가칭 개혁신당 이렇게 이름을 걸고 있어요. 네네. 지금 함께하겠다는 현역 의원 전해지는 사람은 지금 허은하 의원이 뭐 내일쯤 국민의힘 탈당할 것 같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던데요. 맞나요? 네, 뭐 허은하 의원이 곧 탈당을 해서 뭐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곧 탈당을 해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하겠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첫 현역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허은하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원들이 좀 현역 의원들이 뭐 어떤 분들이 합류를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은하 의원은요 내일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 관련 기자회견 한다고 지금 밝혔다고 하네요. 네네. 내일 탈당을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당 바람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현역 의원의 가세 여부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면은 그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름도 굉장히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한나라당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요. 뭐 그런 굉장히 좀 익숙한 정당들의 이름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합류하면은 이 번호 순번이 굉장히 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현역 의원의 합류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빅텐트는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 금태섭 양향자 신당과 뭐 긴밀하게 지금 접촉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낙연 신당과 연대도 언급되곤 하고 그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모두 뭐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금태섭 신당, 뭐 양향자 신당과도 뭐 긴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뽑아주신 세 번째 총선 변수 선거제도 개편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 봐요. 맞습니다. 뭐 지금 선거제도 총선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확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논의의 핵심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병립형은 뭐 과거 뭐 이를테면 뭐 지역구 선거, 전국구 선거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제 투표 지역구에서 얼마나 표를 얻었냐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그거 이제 연동형이고 이제 병립형은 전국구에서 뭐 30, 20 이렇게 나왔다면 그 의석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병립형이 되겠죠. 연동형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의석을 전체적으로 다시 배분을 하는 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편 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선거구 획정도 안 됐잖아요. 획정도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100일도 안 남았는데요. 네. 2024년 총선 전망의 하이라이트는 그런데 뭐니 해도 이제 여야 최대 격돌 지역구일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예측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도권이 가장 큰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진 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수도권이 가장 큰 격전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의 민심도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도 주요 승부처로 꼽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지면서 좀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그 민주당에서는 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어때요? 항상 여기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충청권을 거의 대부분 석권을 했는데 또 지방선거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충청권은 스윙보터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굉장히 큰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창당된 이후에 네.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둘 중에서 어디가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신당 창당 이후에 뭐 여론조사를 돌려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은 양측 다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래요? 합니다. 네. 별로 타격 없을 거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참 기존보다도 더 이게 양당 대결 구도가 굉장히 공고하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거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제3지대 정당이 어떻게 힘을 쓸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자님이랑 오늘 다른 때보다 이 시간을 좀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짚어볼 게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러게요. 네. 오늘 기자님과 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SAT 우리 기자님이랑 함께 선물도 안내를 했는데 정답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님은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1번 미르, 2번 토르, 3번 아모르, 4번 블라디미르 중에서 정답이 뭐죠? 우리말이 하나밖에 없네요. 네. 1번 그런가요? 미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웠던 문제군요. 2273번님이 1969년에 보령에 있는 청룡초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룡초등학교. 청룡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4708번님, 저 어릴 때 MBC 청룡야구단 어린이 회원 출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혹시 뭐 어린이 때 이런 거 활동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0810번님, 제 이름이 정하룡이에요. 용자 돌림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에 용자 들어간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용자 들어가는 사람 많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청룡의 해인데 이분들 더 좀 힘내서 좋은 해 만드시면 좋겠네요. 정하룡님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새해 첫 출연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이 청룡의 기운을 담아서 좀 덕담 한마디 멋지게 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청룡의 기운을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청룡의 담아야 기운을 될까요? 잡을 수 있을지. 네, 올 한 해 진짜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룡의 기운. 청룡처럼 청룡처럼 평안하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나와서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